수진아, 너는 내 딸이야.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마. 그 한마디는 제 인생을 송두째 무너뜨렸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서울 강남의 대저택에서 매일 아침 창가에 서는 일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범석. 많은 이들이 회장이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창가에서 바라보는 아침 햇살 속에 30년 전 실종된 제 딸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책상 위 액자 속 어린 딸의 미소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선명하죠.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희 오랜 의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택에 새 가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단정한 차림새와 깔끔한 인상으로 첫 인사를 건넸어요.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부들은 저택의 규모와 저의 까다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2주를 넘기지 못했죠.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지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제 생활 방식을 완벽하게 파악했어요. 커피는 항상 검은색으로, 신문은 사회면부터, 저녁 식사는 7시 정각에 준비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투, 행동, 식사 습관이 어딘가 익숙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어느 저녁, 저는 서재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수진이 청소 중 발견했을 오래된 음악 상자의 멜로디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지는 그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저를 덮쳤어요. 그것은 30년 전 제가 직접 작곡해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멜로디였죠. 방문 너머로 수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수많은 의문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밤늦도록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죠. 어쩌면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제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이를 직접 확인하기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저 막연한 희망과 직감만으로 30년간의 상처를 다시 들쑤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제어가 되지 않았고 결국 커피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바닥에 부딪힌 잔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시야가 흐려지는 가운데 수진이 빠르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 넥타이를 풀고 기도를 확보한 후 놀랍게도 서랍에 있던 질산염 스프레이를 찾아 즉시 투여했어요. 심장 질환이 있는 저를 위해 준비해둔 약이었죠. 약효가 돌기 시작하자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을 때 집사 박지훈이 달려와 구급차를 호출했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침착했고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흰 천장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기억해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병실 한쪽에서 수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구했군. 제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죠. 수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의학 지식, 침착한 대응, 그리고 그 눈빛. 이 여자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과 희망이 함께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더욱 세심하게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습관들, 커피잔을 잡는 방식,
책을 읽을 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 그리고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표정까지 이 모든 것이 제 기억 속 어린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정원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갑자기 그녀가 작게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습니다. 장미 가시에 손을 베인 모양이었죠. 저는 즉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살폈어요. 괜찮아요? 소독부터 해야겠군요.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오른쪽 손목 근처에 반달 모양의 희미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머릿속에서 3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딸 수진이 7살 때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여서 저는 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려고 노력했었죠. 그날도 정원에서 수진이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져 손목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 그 자리에 반달 모양의 흉터가 남았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아, 괜찮아. 잠시 현기증이 났을 뿐이야. 저는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서재로 돌아와 문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슴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지만 실망할까 무서웠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허망한 착각으로 끝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손목의 흉터, 음악 상자의 멜로디, 그리고 그 모든 작은 습관들. 이것들은 모두 제 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 때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지훈을 불러 비밀리에 수진의 과거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지훈은 20년 넘게 제 곁에서 일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전후 사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어요. 비밀리에 진행해야 합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정보를 모아오겠습니다. 그 사이 제 조카 최태준이 평소보다 자주 저택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겉으로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서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제가 수진을 특별하게 대하는 모습을 눈치챘는지 그녀를 자주 관찰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저에게 접근해 말했어요. 삼촌, 새 가정부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일을 잘하니까 그렇지. 별다른 이유는 없어. 하지만 태준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제 유일한 상속자로 여겨져 왔죠. 만약 수진이 제 딸로 밝혀진다면 그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지훈이 첫 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수진은 30년 전 햇살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발견되었으며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나이도 제 딸의 나이와 일치했죠.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수진님은 당시 약 78세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외상을 입어 자신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 정보는 제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타이밍, 나이, 그리고 기억 상실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중 도로를 건너던 순간 갑자기 중앙선을 넘은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근처 행인들이 즉시 구급차를 불러 심각한 부상은 피했지만 그녀는 여러 타박상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경찰과 대화 중인 박지훈을 발견했고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트럭을 조사한 결과
브레이크가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순간 최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분노와 두려움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어요. 수진의 병실로 들어가자 그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너무 위험했어.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제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해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수진이 회복하는 동안 저는 그녀를 24시간 경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 허락 없이는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었어요. 한편 박지우는 끊임없이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회장님, 햇살의 집 원장님과 통화했습니다. 30년 전 수진님이 발견된 시기와 장소가 회장님 따님이 실종된 시기와 장소에서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지훈의 보고는 계속되었어요. 또한 당시 수진님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실종 당시 따님이 입고 있던 옷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이 모든 정황은 30년 전 실종된 제 딸과 수진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DNA 검사를 결정했죠. 지훈 씨, 비밀리에 진행해야 합니다. 아직 태준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 사용하는 빗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이렇게 몰래 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아직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만약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녀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옛 앨범을 펼쳐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딸의 웃는 모습과 수진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 제발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도착했어요. 봉투를 열기 전 저희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죠. 일치 확률 99.9%. 그 순간 30년간 제 가슴을 짓눌러온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수지는 제 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딸의 물건들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오래된 음악 상자를 천천히 열었고 익숙한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이제야 찾았구나. 3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딸에게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태준을 제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삼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든 걸 알고 있다. 태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수진을 해치려 한 일, 트럭 브레이크를 조작한 일,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어요. 트럭 운전사의 진술서였죠. 그는 최태준에게서 돈을 받고 사고를 냈다고 자백했습니다. 너는 내 회사를 탐냈지만 내 딸을 해치려 한 것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딸이라고요? 그 가정부가 삼촌의 딸이라는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있지. 저는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저는 그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부로 내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태준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 여자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삼촌은 속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박지훈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그는 태준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결국 최태준은 경찰에 넘겨졌고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딸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죠. 저는 수진을 제 서재로 초대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앉으렴. 수진아, 내게 말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 수진의 얼굴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30년 전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어린 딸의 실종, 끝없는 수색,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제 마음까지. 마지막으로 DNA 검사 결과도 보여주었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깊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너는 내 딸이야, 수진아. 제 목소리도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간의 잃어버린 기억과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저희는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30년 동안 딸의 물건들을 그대로 보존해 둔 곳이었어요. 수진의 어린 시절 인형, 그림책,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 인형, 어딘가 익숙해요. 내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지. 매일 밤 이 인형을 안고 잤단다. 수진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아내가, 그리고 어린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4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 후로 우리 둘이서만 살았지.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주셨군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화했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듯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녀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30년의 기다림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진을 공식적으로 제 딸이자 상속자로 발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랐지만 DNA 검사 결과와 여러 증거들이 공개되자 곧 모든 의심은 사라졌어요. 저희는 함께 수진의 기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가던 공원, 좋아하던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주말마다 산책하던 한강변까지 하나하나 방문할 때마다 수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는 다락방에서 함께 음악 상자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문득 물었어요. 아버지, 그때 왜 그렇게 저를 찾으셨나요? 30년이란 시간은 너무 길었을 텐데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말을 고르는 동안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부모에게 시간이란 의미가 없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제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은 널 찾을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 희망이 나를 살게 했단다.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었어요. 그 순간 마치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수진은 햇살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를 돌봐주신 원장님은 여전히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함께 가기로 했죠. 햇살의 집에 도착하자 원장님은 수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정말 가족을 찾았구나. 수진은 원장님을 꼭 안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보여주신 사랑 잊지 않았어요. 원장님은 수진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음 왔을 때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특별했단다. 누군가가 반드시 널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지. 그날 저녁 수지는 자신의 방 정리를 하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서랍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린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종이에는 서툰 아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웃고 있는 세 사람,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소녀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는 누군가 적은 듯한 글씨가 있었죠.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 저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가 6살 때 그린 거야. 엄마의 생신 선물이었지. 수지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찾은 듯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아버지, 30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마침내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나날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함께 웃고 때로는 슬퍼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갈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창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수진과 함께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죠. 30년의 긴 여정은 끝났지만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